여러분, SM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K-팝 팬이 아니더라도 엑소나 에스파 같은 아이돌 그룹을 먼저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SM은요, 그런 화려한 무대 뒤편, 그러니까 한국 산업계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있는 전혀 다른 이름입니다. 바로 인수합병의 귀재, M&A의 전설 이렇게 불리면서도 정작 대중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이죠. 우호연 회장과 그가 맨손으로 일군 거대 기업 SM그룹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요. 가장 큰 오해부터 바로잡고 가야겠죠? 이 화면 보시면 바로 아실 겁니다. 우리가 오늘 다룰 SM그룹은 이수만 프로듀서의 SM엔터테인먼트가 아닙니다. 네, 이름만 같을 뿐이지 창업자부터 사업 영역까지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예요. 우호연 회장이 설립한 SM그룹은 해운, 건설, 제조, 서비스업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면서 자산 총액이 무려 34조 원, 재계서열 13위에 올라있는 거대 기업 집단입니다. 아니 이렇게 거대한 그룹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모든 신화적인 이야기가 그렇듯이 그 시작은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작고 초라했습니다. 병아리 몇 마리, 그리고 가난을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었던 한 청년의 절박함. 바로 거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합니다. 우호연 회장의 젊은 시절은 진짜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 1970년대 8남매 중에 7째로 태어나서 정말 지독하게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작 고등학교 3학년 때 병아리 10마리로 양기업을 시작해서 순식간에 닭 2만 마리 규모로 키워냈다고 하니 사업 수완은 이때부터 남달랐던 거죠. 근데 인생의 첫 번째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1978년 평생 모은 돈으로 집을 짓다가 건설업자한테 사기를 당한 거예요. 보통 사람이면 여기서 좌절했을 텐데 우 회장은 달랐습니다. 직접 남은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깨달은 거죠. 자재값보다 공사비가 훨씬 많이 남네? 건설업의 엄청난 수입 구조를 몸으로 직접 배우게 된 겁니다. 이 뼈아픈 경험이 오히려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마침내 1988년 SM그룹의 뿌리가 되는 삼라건설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딱 10년 뒤 개인의 위기가 아니라 나라 전체를 뒤흔든 위기가 그에게 일생일대의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바로 1997년 IMF 외환 위기죠. 다들 아시겠지만 그때 대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모두가 공포에 질려서 자산을 헐값에 던지던 시절이었잖아요. 우 회장은 그때 모두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위기 뒤에 숨어있는 기회를 본 거죠. 현금이 막혀서 쓰러져 가던 건설사들이 눈물을 머금고 내놓은 수도권의 알짜 땅들을 정말 말도 안 되는 헐값에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대담한 역발상 투자가 훗날 SM그룹이 초고속으로 성장하는 가장 튼튼한 발판이 되어 주었습니다. 자, IMF 위기를 온몸으로 겪으면서 터득한 이 생존 철학은요. 곧 SM그룹을 재계의 강자로 만든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SM만의 독특한 M&A 공식으로 완성됩니다. 아니, 어떻게 남들은 쳐다보지도 않던 쓰러져가는 기업들을 인수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스러운 성공 방식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 우호연 회장의 말이 그의 철학을 전부 보여줍니다. 좋은 회사를 싸게 인수해서 되살린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직원을 단 한 명도 해고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그의 M&A 대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업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그런 장사꾼이 아니라 핵심 기술력은 있는데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쓰러진 기업에 새로운 피를 수혈해주는 해결사 역할을 자처한 거죠. 특히 고용승계 원칙은요, 눈앞의 이익보다 기업의 장기적인 정상화와 사회적 책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의 경영 철학을 보여주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성공 전략은 이 4단계로 아주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남들이 다 망했다고 하는 회사 속에서도 숨겨진 기술력이나 시장 지배력 같은 핵심 경쟁력을 찾아냅니다. 둘째, 그 위기가 반드시 경영 자체의 문제가 아닌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 그러니까 돈이 잠깐 막힌 경우여야만 합니다. 셋째, 가격. 이게 진짜 핵심인데 시장이 공포에 질려서 막 던질 때 그야말로 발바닥 수준의 최저가에 살 수 있을 때까지, 즉 바닥까지 기다리는 엄청난 인내심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수한 뒤에는 반드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경영을 정상화시켜서 흑자 기업으로 되살려내는 걸 최종 목표로 삼는 거죠. 원칙은 간단해 보이지만요. 이걸 실행하려면 정말 예리한 안목과 대단한 배짱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아주 어려운 전략입니다.
이 강력한 공식을 무기로 SM그룹의 영토는 정말 무서운 속도로 넓어집니다. 여기 나열된 기업들 좀 보세요. 건전지로 유명한 벡셀, 또 국내 대표 모직업체 경남모직, 알루미늄 하면 남선알미늄, 화학 섬유 기업 TK케미칼, 그리고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쓰는 하이패스 카드 1위 사업자 하이플러스 카드까지. 원래 하던 건설업은 물론이고 서로 아무 관련 없어 보이는 다른 산업의 기업들까지 거침없이 인수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엄청나게 다각화했습니다. 이게 바로 SM그룹을 진정한 복합기업,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벌의 반열에 올려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그리고 그의 M&A 전략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그리고 가장 화려하게 성공한 무대가 바로 해운업이었습니다. 와, 여기서 그는 성공이나 대박이라는 말로는 표현이 부족한 그야말로 신화를 써내려가게 됩니다. 그 신화의 시작은 대한해운 인수였어요. 당시 대한해운은요, 포스코나 한국가스공사 같은 아주 튼튼한 대기업들과 장기 운송 계약을 맺고 있던 알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해운업 경기가 안 좋을 때 무리하게 배에 투자를 하다가 2011년에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간 상태였죠. 모두가 외면하던 이 회사의 진짜 가치를 우 회장은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겁니다. 결과는 이 표 하나로 다 설명됩니다. 인수 전에 370%에 달했던 부채 비율이 SM그룹의 체계적인 관리 아래 인수 첫 해에 183%로 거의 절반 가까이 뚝 떨어졌고요. 지금은 82%라는 초우량기업 수준으로 개선됐습니다. 법정 관리 받던 회사가 이제는 한 해의 영업이익만 3천억 원 이상을 내는 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완벽하게 부활한 거죠. 그런데 대한해운 인수가 정말 교과서적인 성공 사례였다면 다음에 이어진 딜은 그야말로 한국 M&A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었습니다. 2017년 대한민국 1위, 세계 7위였던 한진해운이 파산하면서 남긴 거대한 잿더미 속에서 그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기회를 발견합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370억 원. 이게 바로 한진해운의 수많은 자산 중에서도 가장 핵심, 알짜 중의 알짜였던 미주 노선 영업망과 관련 자산을 통째로 인수하는 데 들인 돈입니다. 당시 파산 절차나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실상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파격적인 가격이었죠. 그리고 여기에 정말 하늘이 도운 것 같은 변수가 더해집니다. 바로 전 세계를 멈춰 세웠던 코로나19 팬데믹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마비되면서 물류 대란이 일어났고 해상 운송 수요는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컨테이너선 운임은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우 회장의 날카로운 안목에 시대적인 운까지 더해지면서 370억 원짜리 투자는 전설이 될 모든 준비를 마친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믿을 수 없는 숫자입니다. 13830억 원, 370억 원이 인수한 SM상선이 2022년 단 한 해에 벌어들인 영업이익입니다. 투자 원금의 거의 30배에 달하는 수익을 불과 1년 만에 거둬들인 거예요. 이건 정말 M&A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야말로 신의 한 수라고 불릴만한 대기록을 세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M&A의 달인이라고 불리는 그라고 해서 모든 싸움에서 이긴 건 아닙니다. 때로는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아는 냉철함 또한 그의 성공 전략의 아주 중요한 일부였어요. 그의 거대한 야망이 현실의 벽에 부딪혔던 순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M상선으로 신화를 쓴 이후 그의 다음 목표는 훨씬 더 컸습니다. 바로 한진해운 파산 이후 대한민국 유일의 국적 원양선사가 된 HMM, 옛날 현대상선이죠. SM그룹의 전체 규모를 생각하면 이 인수는 언론에서 참치가 고래를 삼키려 한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정말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만약 성공했다면 SM그룹은 단숨에 재계 10위권 진입까지 넘볼 수 있는 초대형 빅딜이었죠. 우 회장은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HMM 지분을 미리 사들이는 등 인수 의지를 불태웠지만 정작 본입 차례는 참여하지 않고 과감하게 발을 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차트를 보시면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SM그룹이 판단한 HMM의 적정 가치는 약 4조 5천억 원 수준이었는데 경쟁자였던 하림그룹은 6조 4천억 원이라는 훨씬 높은 금액을 써댔거든요. 그는 자신의 제일 원칙, 좋은 회사를 싸게 산다는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무리하게 덤비지는 않았던 겁니다. 결국 하림의 인수는 최종적으로 무산됐고 이는 가격 원칙을 지켰던 그의 냉정한 판단이 결과적으로 옳았다는 걸 증명하게 됐죠. 자, SM그룹은 M&A를 통해서 거대한 성공 신화를 썼지만 그 눈부신 성장 뒤에는
또 새로운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급격한 성장이 남긴 그림자, 그리고 창업자 이후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모든 거대 기업이 그렇듯이 SM그룹 역시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수십 번의 M&A를 거치면서 계열사들이 거미줄처럼 얽힌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는 지배구조가 투명하지 않다는 비판을 계속 받고 있고요. 또 계열사끼리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등 그룹의 덩치가 커진 만큼 외부의 감시와 견제도 훨씬 더 엄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남아있죠. 바로 이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창업자의 빈자리를 과연 누가 어떻게 채울 것인가 하는 승계 문제입니다. 바로 그 승계 문제의 중심에 선 인물이 최근 아주 흥미로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우여연 회장의 아들인 우기원 부사장이 대구 도심의 대표적인 흉물로 20년 넘게 방치됐던 골든프라자라는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은 건데요. 이게 마치 아버지가 부실 기업을 헐값에 사들여서 우량자산으로 바꿔냈던 것처럼 그 역시 쓰레기를 황금으로 바꿀 수 있는 아버지의 DNA를 물려받았는지 증명해야 하는 아주 상징적인 첫 번째 과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위기에 처한 기업의 진짜 가치를 꿰뚫어보고 과감한 결단으로 회생시키는 한 창업자의 비범한 능력은 과연 다음 세대에게 성공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 개인의 천재성에 의존하는 성장은 결국 한계를 맞이하게 될까요? SM그룹의 미래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 자체가 될 것 같습니다.